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의 목소리입니다. 백혈병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겁니다. 김 사장은 이어서 피해자 가족에게 허리를 90도 숙여 인사하는가 하면 악수를 청하기도 했는데요. 부디 오늘의 이 입장과 태도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는 깊이 있는 뉴스 토크. 곽재훈, 차윤재, 꽉 찬 뉴스. 네, 꽉 찬 뉴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주 프리랜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곽재훈 기자가 좀 열어주시죠. 네, 국회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서 영유아보육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했습니다. 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네. 식품위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도 네. 그게 해당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에서 제시한 거면 이제 네. 업자는 과실이 없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네네.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뜬금없이 연말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도대체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 애환과 고충을 멀리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네.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를 통해서 연내 처리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노동교육 합의해서 가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예, 지금 윤창호법도 있고 지금 음주운전이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인데 네. 이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새벽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돼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오늘 새벽 1시께 이 회식 후에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이 대리기사가 기다리는 지점까지 한 100m가량 자기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 비서관을 직권 면직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랬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직권 면직 조치했다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차윤주 기자에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3인방 중에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데요. 이 고영한 전 대법관은 포토라인에서 그동안 당당한 태도를 보였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임종환 법원행정처 차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다음 조사 대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오프닝에서 나왔던 소식인데요. 이제 2007년 고 황유미 씨 사망 이후에 불거졌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논란이 네.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오늘 협약식을 열어서 지난 1일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김기남 사장이 피해자들 앞에서 이 백혈병 발생을 책임진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공식 사과문을 낭독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네요. 11년 네. 걸렸으니까. 황상기 대표 말을, 그러니까 유족 측의 황상기 대표 말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이 삼성전자 외에 다른 뭐 협력업체, 관련 업체들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네, 것 그래서 같은데. 반도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자, 한 수씩 더요. 네,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서울고법 민사 1부는 오늘 국가 완도군이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인 김모 씨 등 3명에게 각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몇십 명이 10여 년 넘게 감금돼서 이 폭행을 당하고 뭐 노동 착취를 당했는데 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이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판결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참 큰 문제였었는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꽂힌 뉴스로 가겠습니다. 곽재영 기자. 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민주당의 진위는 뭘까? 이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선거 개혁. 네. 결국은 핵심은 그 비례대표제 이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게 있었죠. 네, 오늘 이해찬 대표 말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당이 그동안 공약한 건 권역별 정당 명식 비례대표제다. 또 연동형 비례라고 하는데 연동형이라는 게 독자적인 법칙을 갖는 건 아니다. 대통령 국정과제에서는 권역별 정당 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당에서도 석표율제를 도입하고자 한 거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전문 용어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정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인데 지금 이해찬 대표 얘기는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랑은 좀 약간 다른 건데요. 네. 이 대표 얘기를 좀 더 옮기면 이렇습니다. 소수당이 정당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네. 지역구에서 낙선되기 때문에 비례성이 약화돼서 그런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 다만 이제 100% 비례대표를 몰아주자는 건 아니고 예.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은 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에 금요일 그 문희상 의장이랑 만찬할 때 그건 못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확인이 됐나요?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 사실로 보이는데요. 네. 뭐 참석자 복수한테 좀 교차로 확인을 해보니까 또 이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엔 직접 공개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이 대표가 당시에 했던 말은 우리 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당선자 수가 이 배정 의석을 넘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못 받을 것 같아서 좀 부정적이다.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현재 지지율대로 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거의 0에 가깝다. 근데 우리도 그 각계 전문가들을 영입하려면 비례대표가 주요 수단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중대선거구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못 받겠다, 반대한다. 뭐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아무튼 했다고 100% 연동형으로 가면은 그 민주당이 손해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렇죠.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 전체 득표율에 따라서 이를테면 지금 300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 득표율에 따라서 최대 의석수가 결정이 그러니까 되는데. 이제 지역구에 출마한 어떤 후보자들의 득표율까지 다 합산을 해가지고 그 전체 득표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투표를 따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당 투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셈에 들어가니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했던 정당들의 대표. 이 자리에 이제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만찬 자리에 있었는데요.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아니, 뭐, 이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희상 의장까지 좀 버럭했다고, 뭐 그런 후문이 들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해찬 대표한테 지금 당 지지율이 그대로 갈 것 같냐, 뭐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데요. 예. 전곡을 찌르셨네요. 그 정동영 대표, 이정미 대표 등도 뭐, 전번에 초월에 오찬 때 한 얘기랑 다르다, 뭐 그런 취지로 한마디씩 비판을 거들었다고요. 아니, 근데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 해당 그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뭐 비판 논평들은 냈는데요. 네. 이제 뭐 그거 보면 사실 이게 그 논평들 내용이 좀 뭐랄까 좀 웃겼던 게 자기 당 대표들이 참석했으니까 대변인이 자기 당 대표 취재해서 대표님 이렇게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맞나요? 물어봐서 맞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게 확실한데 왜 그랬냐 세게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각 당 대변인들 논평을 보면 뭐 이렇게 말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이다. 요런 쪼로 나왔어요. 톤 조절했네. 예. 그래서 배경이 뭔지 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이를테면 뭐 정의당 한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을 초반에 이런 걸로 너무 비판을 세게 하면 아예 그냥 뭐 욕을 먹은 김에 아예 그냥 확 돌아서면 더 곤란하니까. 협상의 이 동기를 깨면 안 된다. 네. 지금 아무래도 정개특위 테이블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동인이 강한 것 같고요. 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발언한 걸로 알려졌다고 비판을 했다가 이해찬이 연동형비례 반대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반대 아니에요? 그럼 찬성하면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또 바로 다음날 그렇게 논평을 내기도 했고요. 엄청 조심하는데. 네, 맞습니다. 엄청 조심하는 태도에 엄청 절박한 이게 깔려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약자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소수 정당은. 근데 의원 정수 문제도 거론됐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16일 만찬자리는 아니고요. 네. 어제 정개특위 그 1소위가 열렸는데 거기서 잠깐 거론이 됐어요. 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제 그런 요지로 이제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이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봤을 때 너무 많다. 그래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수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네. 발언을 했고 네. 한국당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반대한다. 300명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뭐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여론이 너무 부정적이라서 한국당은 심지어 200명으로 줄이자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네네. 근데 뭐 오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혐오에게 된 포퓰리즘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갤럽 여론조사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좀 일반 유권자들 반응도 좀 약간 뭐랄까 복잡한데요. 네. 뭐 모순적이라는 면도 좀 있는데 뭐 연동형 비례가 좋으냐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 응답자들이 대부분 좋다라고 답변을 해요. 네.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42%가 좋다. 그리고 29%는 좋지 않다 반대 근데 이렇게 문제는 답변했는데 의원 정수 확대는 또 반대할 거요? 예, 이게 사실상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비례성, 이 연동형 등 비례성을 확대하려면 불가피한 게 의원 정수 확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조사를 해보면 반대가 57% 과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찬성은 34%였고요. 음. 참고로 이 갤럽 조사는 이거 꼭 얘기해야 돼서 하는 건데, 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응답률은 1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그 선거 여론조사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그 시한이 정개특위 시한이 연말까지로 돼 있죠. 근데 아무튼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연장을 하더라도 네. 그 한도가 있는 게 뭐 연장해서 좀 있으면 이제 총선 일정이 다가오니까 과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이참에 진짜 선거제도 바꿀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꽉 찬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 전으로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꽉 찬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차윤주 기자 꽂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문제는 대학이다입니다. 강사법이 아니고요. 이 강사법 좀 이야기가 많던데 내용부분 분명히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인데 네. 현실에서는 강사 대량 해고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강사법 정확한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인데요. 네. 지난 15일에 국회 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이 본회의는 대기 네, 중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올해 안에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9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예. 근데 대학들이 벌써 이걸 막으려고 거의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제 주요 대학들 움직임을 보면 이 고려대가 이 졸업 이수 학점을 130점에서 120점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교원이 덜 필요하니까 네, 강사를 그리고 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까지 이제 줄이고 이 수업은 전임 교원과 이 겸임 교수 등이 최대한 맞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세대는 이 선택 교양 과목이 지금 157개인데 내년부터는 절반 넘게 98개 과목을 폐지한다고 해요. 예. 엄청 많죠. 예. 네, 그리고 중앙대는 이제 강사 수가 지금 1,200명인데 내년에는 500명으로 감축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지금 10년 넘게 강의를 맡았던 이 강사들한테 재계약 불가 통보를 이미 보낸 상태고요. 아니 지금 이런 움직임이 정말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이건 강사 해고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자연히 따라붙겠는데요. 그러면? 네, 이게 개정안이 시간 강사들 처우가 워낙 불안하니까 네. 신분을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교원 지위를 줘서 그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요. 지금은 학기마다 이제 계약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걸 1년으로 하고 네. 그리고 또 1년 동안 이제 임용이 되면 그동안에 자동 퇴직이 됐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동안은 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임용 권리를 줍니다. 예. 그리고 또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이 퇴직금과 건강보험 같은 것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게 이 투명성을 높이는 건데요. 네. 이 공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동안엔 교수들이 거의 뭐 임의로 채용을 했었던 걸 네. 이 투명성을 좀 높이겠다 이런 취지죠. 이게 뭐 비정규직이나 뭐 최저임금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문제인데 네. 대우를 잘해주라고 했더니 사람을 안 뽑겠다고 하는 좀 그런 모양인데요. 결국 임금 줄이려고 시간 강사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마 시간 강사가 가장 해고하기 쉬운 존재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대학이 진짜 돈이 없는지 좀 따져봐야 합니다. 네. 이게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4년제 사립대학이 이 144개인데 네. 이 누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이 8조 원이라고 하고요. 예. 네, 예산을 2월한 금액이 7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쌓아두고 예산도 다 쓰지 못해서 다음 해로 넘겼다는 네,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대학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또 봐야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예산 총액이 한 해 18조 원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7조
원이라서 한 40%를 차지하는데요. 네. 이 중에서 강사 임금은 2,2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인건비의 3% 정도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40%가 인건비인데 그 네. 40%의 3%만 강사 네, 인건비. 맞습니다. 그럼 전체로 뭐 1%, 0. 몇 %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그럼 대충 한 해 한 2천억이라고 치고 네. 강사법 이 개정 그러니까 그 처우 개선을 해주면 얼마가 더 얼마를 더 줘야 이 되는 거예요? 개정안의 핵심이 임금 인상이 아니고요. 고용을 안정되게 해주게 그렇죠, 그렇죠. 네, 하겠다는 건데요. 이 방학 때도 임금을 준다고 하니까 확 늘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실 텐데 네. 그게 아니라서 아니고 이 원래 받던 액수를 나눠서 방학에 주는 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지금은 뭐 3월부터 한 6월까지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다면 이 강사법이 시행한 뒤에는 이 방학 때까지 쪼개서 한 60만 원씩 받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조삼모사네. 네. 근데 이제 또 뭐 퇴직금이나 이제 건강보험 같은 걸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더 들어가는 게 이제 분명하긴 한데요. 네. 이 대학마다 추계치가 좀 다른데 고려대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이 한 해 수입이 이 학교가 6,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중에서 강사료가 100억 원이라서 이 전체 수입의 1.5% 정도죠. 네. 근데 이제 강사법 시행이 시행이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 최대 한 55억 원쯤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추정하는 거니까 아마 더 많이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한 해 수입이 6,500억 원 중에 55억 원이 들어가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한 1%도 안 되는 금액이 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101억이었다가 55억이니까 인상률로 따지면 50%가 넘기는 한데 네네. 전체 예산 대비로 하면은 세 발의 피. 1%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1%가 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 고려대 근데 또 보면요. 고려대가 이제 비전임 교원, 그러니까 정교수가 아닌 교원들이 하는 강의가 53%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임 교수보다 강사가 더 많은 학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대학의 태도도 문제인데 언론 보도도 너무 대학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제 고려대가 이렇게 시간 강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 알려진 게 이제 지난 14일 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단독 기사가 나와서 뭐 고려대 대외 문건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게 언론에 좀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정입니다만. 네, 추정입니다. 예. 이게 생각해보면 이 교문이 전체회의 통과 전날에 나온 기사인데요. 아, 예. 공교롭게도.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대학 측에 이제 멘트가 있어요. 고려대 교무처장이 하신 말인데 예. 이 강사법이 시행되면 연 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도 한시적이라면 대학이 또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데요. 뭐 우리 강사 자를 건데 정부 재정 지원 안 할 거냐? 이렇게 좀 엄포를 놓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오늘 유은혜 교육부총리 일정 중에 이 사립대 총장님들 정기 총회 하는데 그 참석하는 일정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 뭐 거기서 아마 어떤 얘기가 좀 될 네, 네. 그 한국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라는 단체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학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사태를 안 보려면 우리 재정 지원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행태들이 이 한유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립 유치원 운영을 좀 정상화하겠다고 하니까 이 폐원을 하겠다고 뭐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강사 처우를 좀 정상화하라고 했더니 이제 대학들이 우리 이수학점도 줄이고 과목도 줄이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볼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협박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사법을 핑계로 해서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이 대학이기를 좀 거부하는 행태가 아닐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대학 형편이 너무 안 좋으면 또 그렇다고는 치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꽉 찬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곽재훈, 차윤주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의 명단이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 법관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직후에 나온 보도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이게 법관 탄핵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이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이 13명의 명단이 이 법관 징계위원회에 올라갔던 명단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뭐 법원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징계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뽑은 명단,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 명단은? 근데 이제 이 명단 자체가요. 네. 최초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 아마 여름 무렵이었을 거예요. 네, 보도 보니까 6월에. 예, 그렇죠. 예, 6월에 얘기 나왔던 게 진행이 안 되다가 네. 국회에서 이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그것을 이제 12월에 돼서야 네. 12월에 이제 회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쯤 돼서야 이제 제대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얘기를 여기서부터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6월에 이 13명에 대한 어떤 그 징계가 필요하다고 징계 회부가 된 거잖아요. 징계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반년 동안 이게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그래서 그런 사정 같은 경우가 전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예. 알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추측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 징계 절차거든요. 네. 그것이 진행이 된다, 음. 논의가 된다라고 하니까 좀 자기네들이 이제 스스로 네. 좀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그 법관 탄핵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냥 자체 징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법원의 움직임을? 보도에도 지금 보면은 법원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선제적 대처다. 탄핵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법원에서 네.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선제적으로 징계 결정을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김을 빼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국회에서의 탄핵 논의에 대해서. 예. 반면에 이제 법원 스스로도 징계할 정도니까 이 헌법적으로도 잘못됐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제 아예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스탠스, 그 다음에 탄핵은 안 된다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법원이 뭐 징계를 하면은 네. 아니 뭐 그런데 왜 또 탄핵을 얘기하냐 이런 그렇겠죠. 예. 더 예.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법원의 징계와 탄핵은 별개다, 이렇게 보세요? 별개입니다. 사실은 법원의 징계는 법원 스스로 봤을 때 예. 여러 가지 그 이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예. 탄핵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예. 판단을 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라서 전혀 정치적인 성격이나 예. 또는 법률적 효과나 이런 것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탄핵도 징계, 형사처벌이라기보단 징계의 일종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신분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워낙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징계가 됐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엊그저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탄핵소추 문제를 이제 질문을 했더니 네. 시기상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시기상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네. 지금 그 탄핵의 대상이 전혀 정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이 논리였거든요. 자, 그럼 이걸 받아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법원에서 이 13명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13명은 탄핵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만약에 될까요? 징계를 스스로도 징계를 한다면은 네. 문제가 있었다는 걸 법원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 예, 예, 당연히 그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명단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다른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소장,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이라든지 또 이미 이제 대법원에서 공개한 문건들 예,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이 13명조차도 저희들이 탄핵 대상에 탄핵 대상에 꼭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또 별도로 검토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원 스스로 봐도 이분들은 참 심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역설적이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13명은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추진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 네. 그 탄핵소추의 대상의 부분 집합일 뿐이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분들 중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예. 이 13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월에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이나 기타 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명단이에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탄핵 대상자임은 분명하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객관적 조사에 의해서 봤을 때는 네. 좀 그 정도가 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거꾸로 이 질문도 성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그 징계 대상이었던 이 13명 말고 네. 그 뒤에 검찰 수사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보니까 네.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또 다른 판사가 있다. 의원님 혹시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네. 아시다시피 임종원 전 차장이 공소가 제기되면서 네네. 그 공소장에 언급되어 있는 관련자들이 대략 90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90명, 70명 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 중에서도 네. 탄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의원님의 그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90명, 70명을 모두 탄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네. 거기서 추려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야기한 일종의 기준이 있어요. 저는 그 기준을 그냥 무조건 따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예. 기준이 제가 봐도 좀 객관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두 가지 기준인데요. 하나는 청와대라든지 이런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뭔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게 자문에 응할 경향이. 네. 요건 이제 사법권의 독립에 좀 침해가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연락을 했다든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행위를 했던 거. 요건 이제 재판의 독립에 이제 침해가 되겠죠. 네. 요 두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그 사람이라면, 네. 좀 탄핵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괜찮은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전 그 법관 대표회의 말씀하셨으니까, 네. 오늘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울산지방법원의 김태규 부장판사가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법관 대표회의 탄핵 의결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내용 접하셨죠, 의원님도? 네, 접했습니다. 오늘 사개특위에서도 그 얘기가 잠깐 됐었어요. 네. 그 이분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분도 그렇고 조중동 같은 보수적 일간지에서도 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는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주요 근거로 삼는 게 국제인권법 학회 출신이 많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거론하는 사법농단에 관련된 핵심이라고 하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의 상임위원 같은 경우 2년 동안 국제인권법 학회 회장이었어요. 그래요? 예. 네. 이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13명 판사 중에 이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13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김민수 이런 판사들도 다 국제인권법 학회 출신이에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인권법 학회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많다. 라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 편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다. 이 사람들이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국제인권법 학회 소속이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학회가 이 사법농단 관련돼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색깔이나 특정한 하나의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많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김태규 부장판사의 또 다른 논리가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제대로 된 증거 한번 살펴보지 않고 겨우 2-3시간 회의 끝에 유죄로 판결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내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그 논리도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논리하고 비슷한데요. 네. 이 탄핵을 요구하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형이 확정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선언하는 거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탄핵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탄핵은
위법적인 경우에도 탄핵을 하지만 위헌적인 경우에도 탄핵을 해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법부 판단이 내리기 전에 탄핵 소추가 됐고 기소도 안 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된 증거도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런 판단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15번 정도 저희가 탄핵소추 의결을 했더라고요, 국회가. 아, 예. 근데 그 중에 그냥 신문 기사, 언론 기사들만 첨부해서 발의한 소추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도 첨부 자료가 뭐였냐면 언론 기사와 검찰의 중간 수사 브리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확정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말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나저나 이 탄핵소추 지금 그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좀 그 논의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탄핵소추의 경우에 법사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그렇긴 하죠. 예,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숫자가 되면은 발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하는 건데요. 네. 저희 이제 뭐 이미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그 실무 검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이런 그 다른 당의 태도는 어때요? 현재는 이제 아시다시피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바른미래당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이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그 당론인지 모르겠으나 뭐 반대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실무 조율할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을 했고 워싱턴에서 1차 회의가 열렸는데 그 직후에 미국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그래서 우리 정부가 UN 대북 제재위원회에 이 공동조사 사업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자,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좀 헷갈려서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은 대북 제재 사항이 아니었다라는 이전의 정부 설명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오늘 그 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했다면 원래는 지금 제재 사항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사업 자체는 그 대북 제재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우선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전반적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의 진행 상황,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실무적으로 아마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철도 연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부분 아마 그 대북 제재와 연관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공동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북한에 뭐 물자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네네. 조사를 하려다 보면 물자나 이런 게 이제 그 조사를 그러니까 위해서 필요한 물자가 그 북한 쪽으로 반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또 제재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예. 우리가 이제 산림협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산림협력 자체는 그 대북 제재 사항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산림협력을 할 때 만약에 우리 쪽에서 그 냉동 차량을 보내서 그 냉동 차량이 북한의 양묘장에서 실제 산림 녹화라는 그 지역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냉동 창고는 제재 품목입니다. 아이고, 참 복잡하네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이 우리가 목표라는 큰 틀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제재 사항과 관련돼서 지금 남관계의 실제 협력을 어렵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가 여기에도 성립이 되는 거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 언론의 전망에 따르면 예외로 인정받을 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네네. 하던데 교수님도 같은 견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철도 협력 사업, 도로 협력 사업은 예.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철도를 새로 깔자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워낙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를 들면 노선의 문제도 있고 비용의 문제도 있고 남북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예를 들면 노동력을 북한이 되면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된다든지 예. 여러 가지 협력들을 하고 또 어떤 노선이 가장 경제성 있는 노선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제재 사항, 지금 제재가 작동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준비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네네네.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궁금한 게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고 미국 쪽에서 강력히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미국이 이렇게 나온 배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 문제는 지금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한미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좀 불식시키는 측면에서 미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안 보입니다만 곧 가시권 안에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북미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 쪽은 우선 그런 대북 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재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는 미국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이것을 좀 과시하는 측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향해서 우리도 그 성이 지금 열심히 지금 성이 보이고 있어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공동 조사 사업은 그 철도 연결을 위한 그 선행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철도 연결 사업이 되는데. 자, 만약에 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그 공동조사 사업을 제재 예외로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고 가정을 하면. 네네. 연결 사업까지 이게 좀 그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넓어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그 문제는 아마 비핵화 평화체제의 앞으로의 진전 과정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북미 간에 좀 난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난기류가 좀 거치고, 비핵화 평화체제의 실질적인 북미 간의 협의가 좀 더 성과를 거두면서,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을 하고,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그 과정에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나 산림 협력 사업은 상당히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 부분에서 미국도 그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미국도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비핵화 평화체제, 특히 비핵화를 북한이 실천하는 것이 진행이 된다면 미국도 거기에 상응해서 제재 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재 완화의 중요한 어떤 그 출발점들이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지난 9월에 평양 공동선언에 따르면 이 철도 연결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연내 착공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의 이 착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지금 당장 공사를 바로 하겠다는 측면보다는 그런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남북의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우선 그런 시간일 것 같고요. 착공이라는 개념이 다른 겁니까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 지금 실현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서울 답방이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 답방에서 남북 정상이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펼친다면 그 철도 도로 연결의 착공식에서 두 정상이 커팅을 하는 그것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상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남북 정상, 남북 최고 지도자가 그런 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진짜로 이벤트로는 그것처럼 딱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 가능성은 아주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은 북미 정상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에 네. 성과가 나오고 그것에 바탕에서 그 서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네. 그러면 서울 답방이 결국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서울 정상회담이 빨리 열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 매티스비 국방장관이 며칠 전에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독수리 네네. 훈련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네네.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그 밑자락 간 거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교수님도 같은 해석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독수리 훈련은 네. 키리졸브 훈련과 함께하는 훈련입니다만 독수리 훈련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한미 군이 육해공 해병대까지 실제 전투를 염두에 두고 야외 기동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기동 훈련이죠, 야외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야외 진짜 훈련이고 네. 미국의 전략 무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B-1B 전략 폭격기나 아하. 예. B-52 전략 폭격기나 F-22 랩터 전투기나 네. 또는 항공모함이나 또 미국의 핵 잠수함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내년 3월에 그런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예. 아마도 북미 관계는 또 상당 부분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미국이 우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네. 오히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또 이전에 북미 고위급 뉴욕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는데 미국은 적극적 의지가 있다. 북한도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좋은 해석인데요. 또 이런 해석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 네. 훈련이 원래 이제 3, 4월에 예정돼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앞당겨서 미리 이 입장을 밝히는 건 분명 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밑자락 깔기는 맞는데 네네.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네.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반대급부가 이게 맥시멈이다. 이게 최대치라고는 신호가 되면 네네. 북한이 과연 이게 성에 차겠느냐.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이것이 그 독수리훈련의 축소가 네. 이것만으로 북한을 대화 또는 앞으로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그것으로 다 이 문제 이 하나로 다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교수님도? 미국은 아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북한의 그 선물 보따리를 풀려고 하겠지만, 네. 북한은 거꾸로 최대한의 선물 보따리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죠. 예. 또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북한은 최소한의 선물 보따리를 풀려고 하겠지만, 네. 미국은 최대치의 선물 보따리를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상호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발짝씩 서로 양보를 해야 되고, 그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 예. 우선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제 공을 평양에 넘겼다. 네. 그래서, 독수리 연습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나왔고, 이제 북한이 좀 더 거기에 화답하길 기대하는 네. 미국의 지금 입장이다. 그렇게 그 평가가 가능하다고. 바로 그 맥락에서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 사업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메시지가 이제 그 맥락에서도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톡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이 심야 시간대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심야 시간대에 여유가 있는 승용차 주차장을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하는 화물차 가변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승용차 주차장 일부를 화물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그동안 도로공사는 이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서 졸음 쉼터를 설치하고 휴게소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네. 부지 확보 등이 어려움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화물차 가변 주차장은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화물차 주차장이 이제 생기게 되면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얼른 휴식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었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댓글은 어떻게 달렸어요? 좋은 아이디어라는 반응이 참 많았는데요. 네. 공별별님께서는요. 대형 사고 예방에도 좋을 듯 그간 대형차들 끔찍한 사고도 많았는데 충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길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네. 서울별별님께서는요. 지방 운송 안 한 지 꽤 됐지만 기존에도 승용차 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부족했죠. 저도 쉬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다음 휴게소 또 다음 휴게소 결국 주름을 찾고 목적지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지만 이 아이디어 유지도 하고 휴게소 또는 쉼터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GUA 별별님께서는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람들 이동하는데 시야가 어둡고 좁아지기 때문에 안전대책도 세워야 할 듯 이런 맞아요. 의견도 네, 이것도 주셨습니다. 필요하죠. 네네. 네. DLE 별별님께서는요. 휴게소 샤워장 안내 좀 잘해주세요. 있다고 해서 찾아보면 없고 리모델링하면서 없애고 야간에 필요한데 낮에만 잠시 열고 야간 이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각별한 또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맥주 좋아하세요? 저는 뭐 이제 술 자체를 별로 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렇게 잘 드세요? 아유. 아니, 여보세요. 네, 맥주는요. 저보다 더 잘 드시죠. 맥주는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기후학자들이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네. 21세기 안에 맥주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걸 연구한 네, 왜냐하면 참, 맥주의 주 원료는 보리인데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변해서 보리를 생산하기 어렵게 되어서 맥주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과학자들은요, 보리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맥주값이 평균 2배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3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예. 또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맥주 소비도 16%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또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일상이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잠깐만요. 것이죠. 이런 보리 농사 지역이 되나? 맥주 안 드신다면서요? 술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아니, 팔아야지. 아이고 참. 그런 분들 줄 거예요. 연구조사대로라면요. 맥주 회사들과 술집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맥주 회사들은요. 이미 이제 이런 것을 예견하고 수년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보리 생산 지역을 미리 옮기는 등 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맥주 말고 네. 보리밥 비빔밥 먹고 싶다. 살 빼신다면서요. 보리밥이 얼마나 아유, 좋은데요. 진짜. 그렇죠, 네. 그거야. 갑자기 먹고 땡기는데. 거기에 또 맥주 한 잔 탁 맛이 더 좋죠. 여보세요. 네. 네. VPGK 별별님께서는요. 네. 맥주 사러 갑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많이 사다 놓으시려나? 그러니까 5517님도 지금 문자 주셨는데. 네. 그래? 그럼 지금부터 많이 마셔야지. 저기요. 네. 21세기 안에 오를 거라고 하니까요. 네. 적당히 하세요. 네. 네, 비원님께서는요. 나도 맥주회사 따라서 어디 저장 창고라도 미리 지어놔야 하나. 네. 김종배 씨하고 비슷한 생각하시네요. 저는 보리 농사라고 네, 했어요. 참나. 네. ATIR 별별님께서는요. 맥주값 특징. 보리값 내려가도 맥주값은 안 내려감. 다 그러지. 보리,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만 이런가? 유가, 원유값 내려가도 석유, 기름값 안 내려가잖아요. 식품값도. 그렇죠. 네. 지옥불 별별님께서는요. 네. 우리나라 맥주는 보리도 별로 안 넣잖아. 그래도 오르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한 말이 없네. 네네. DIC 별별님께서는요. 보리맛 나는 탄산음료 가격도 오르는 건가? 이런 또 애교 섞인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유, 불금 오늘 저기 택시 타고 오는데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김종배 씨 교통방송에 봤는데 네. 사람이 그렇게 순하고 좋아 보이더라고. 참 제가 제대로 글쎄요. 네. 누구 보셨는데 다른 분요? 말했어요. 네. 제대로 보신 아유,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보셨나요? 기사님들이 얼마나 그럼 그 보는 얘기 정확하신데요. 맥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최강기 대표였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서희성 작가의 박학다설. 네, 우리 시대의 지식광대조 서혜성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자,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왜 락 보컬 그룹 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유명한 영국의 보컬 네. 그룹인데 네. 그 중에서 그 보컬을 담당했던 프레드 머큐리 원래 뭐 본명은 파루크 발사르 혹은 불사르 뭐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오. 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박학다설과는 주제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사실 이제 팝 뮤직이나 이런 걸로 한다면 한 10부작 할 수 있는데 오. 제가 뭐 DJ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작가께서도 이렇게 또 팝에 또 조예가 있는지는 또. 팝과 시대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었고요. 그런 글도 써본 적이 있었고 그럼 우리 그랬습니다. 박학다설 다음 시리즈로 그걸 한번 들어볼까요? 팝과 시대에서. 사실 그 팝뮤직인 굉장히 대중들의 반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시대를 반영합니다. 근래에 와서 이제 특히 이제 발라드 뮤직이 나오면서 시대상과 좀 멀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0세기 미디어와 함께 팝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은 시대의 특성을 반영했고요. 그 중에서도 락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락은 사실 그 좀 거친 음악이고요. 기본적으로 라이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음악이고 그 시대와 함께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영어 때문이죠. 보헤미안 랩소디. 뭐 영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근래에 와서 많은 분들이 영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셨어요, 근데? 그냥? 저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것들을 저는 그렇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좀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되게 보면 사실과 좀 많이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요. 잠깐만요. 그건 좀 고정관념하고 완전히 다큐멘터리니까 그나마 사실에 근접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나마 그렇게. 정반대 말씀이시네. 아니, 드라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다큐멘터리가 다큐라마적 요소를 좀 갖고 근래 계속 만들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큐에다가 그 드라마적 요소를 같이 결합하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뭔가 이게 그 감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약간 사실과 조금 다르게 하는데 어찌 보면 그 사실과 조금 다른 것이 본질을 많이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다큐에 보니까 재연극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더구나 이제 저는 뭐 영화를 홍보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그 우리 세대에 특히 그 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퀸의 음악을 제일 많이 들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50대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20대 때. 그러니까 도리어 영화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 혹은 영화와 다른 얘기들 같은 것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영화가 아니라 프레디 머큐리. 이 사람이 이제 초점을 맞춘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프레드 머큐리는 굉장히 모순 속에 살다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많은 모순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삶에서. 근데 프레드 머큐리 되게 이제 위대한 사람들 혹은 뛰어난 사람들 혹은 우리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그 모순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회피하고 때로는 넘어서야 했고 그랬겠지만은 그 모순이라는 게 한 개인이 만들어낸 그 무엇이 아니고 이른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머큐리는 그것을 이제 자기 삶 속에 녹여내서 음악으로 승화시켰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거대한 모순을 자기화하고 이런 것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걸 참 주술적이다 혹은 예술가로서 대속적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죠. 대속적이다. 프레드 머큐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어떤 점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프레드 머큐리의 그 모순의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사실 이 사람이 믿었던 종교입니다. 이 사람이 믿었던 종교가 그 유명한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불의 종교입니다. 불을 숭상하는. 배화교라고 흔히 그럽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라고 왜 니체가 쓴 그 유명한 책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조로아스터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그리스로 퍼졌을 때 그 교가 그리스식 발음이 이제 조로아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라투스트라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자라투스슈라라고 발음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TH이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투스트라는 현존했던 인물이고요. 박트리아라고 그래서 이제 힌두쿠시 산맥에서 그 아무다리아 사이에 있는 옛날에 고대 국가입니다. 거기서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종교가 이제 나중에 그리스까지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종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창조주가 있습니다. 선의 신입니다. 선한 신. 아우라 마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앙그라 마이뉴라고 하는 악의 신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아우라 마즈다가 당연히 승리한다고 하는 거죠. 선악이네요. 예, 예. 그런데 이 경제는 원본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만, 리추얼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때 이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명부와 안부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천국과 지옥 개념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했고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등장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빛의 신으로만 완성되는 것, 그 태양신이죠. 그러니까 그게 미트라라는 신입니다. 이런 신앙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신앙이나 기독 신앙이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아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미트라적 요소가 이제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예. 로마로 건너가서 원래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휴일, 사투른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토송 축제하고 바로 세터데이 지금. 예. 지금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일과 미트라 축일이 결합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문화적 기원, 역사적 기원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에 가장 뿌리가 되는 그런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로아스터교 오면 고대 종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뭐 조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구상에 보면 신도가 0.00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예. 최대치로 한 20만 정도 믿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전 있습니다.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그 중에 한 명이 프레디 머큐리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를 횡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전쟁이 궁금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전쟁 때? 네. 폭격이 토마호크가 떨어지고 있을 적에. 아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전쟁 때? 거기 이라크 가셨어요? 사람들이 더 무섭겠죠. 저야 뭐 나그래고. 그런 하여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라크 동북 쪽에 있는 쿠르디스탄이라는 데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일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라투스트 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연히 갔더니 그때가 마침 이제 그때 그 사람들 설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계획을 갖고 갔던 것은 아닌데. 네. 그 설을 이제 노르주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부를 적에. 그 사람들의 설은 춘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건 뭐냐면 동지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가 처음 뜨는 때를 얘기하는 거고 춘분이라는 건 해와 낮과 밤이 같은 때를 네.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이 사람들의 기원인 거죠. 대략 지구상에서 한 3억 명 정도가 이 노루지를 세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사람들 특히 이란에서는 노루지를 크게 세고 있습니다. 휴일이 자그마치 13일씩이나 줍니다. 그래요? 예, 법정 휴일은 3일인데 예. 실제로 사람들은 13일씩 휴일을 세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휴일이 너무 적어요. 그죠? 그렇죠. 사실 휴가가 일주일짜리는 좀 짧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조로아스터교 신도들만 한 20만 명. 그렇습니다. 그게 조로아스터가 니체가 이야기했던 짜라투스트라. 네. 오늘 철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갑자기 이게 니체로 보면 머리 아프시는데. 그렇게는 않고요. 니체가 이제 주목했던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체 박사 논문이 디오니소스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시대는 사실 19세기는 이성의 시대였기 때문에 디오니소스를 섬길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죠. 니체가 거기에 반격을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혼돈의 신이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침내 자라투스트까지 올라간 거죠. 네. 인류의 뭐라고 할까요? 이런 종교의 혹은 이런 말씀의 가장 기원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동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조로아스터교의 신도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걸 흔히 이제 파르시 혹은 뭐 영어 발음만 파시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파시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페르시아에서 쫓겨와가지고 인도 같은 데 사는 파키스탄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조로아스터를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족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프레디 머큐리가 바로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슨 얘기죠? 전 세계 최대 잡아서 20만밖에 안 되는 종교를 믿는 종교적 소수자인 거죠, 사실은요. 정말 소수인이네요. 샤머니즘보다 훨씬 숫자가 작은 거죠. 그렇죠. 20만이. 그러니까 온초적으로 소수자였다. 프레디 머큐리는 뭐 이런 거 말할 때 흔히 우리가 그것의 온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교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주가 되긴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의 대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성이 두 가지입니다. 끝없이 자기를 설명하거나 침묵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설명하다 지쳐갖고 침묵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머큐리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 교는 현재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종교적 사회적 권력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를 설명하기 참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류 사회에서 어떤 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음악의 그런 특성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레디 머큐리의 지금 그 인생에 투영되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마 사회적으로 이것일 텐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이제 잉글랜드, 곧 영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잉글랜드 활동을 했지만 이 사람 출신은 아프리카 동쪽 바다에 있는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이거든요. 사실 잔지바르라는 섬 출신입니다. 잔지바르. 그러니까 그건 인도도 아니에요. 부모는 인도 사람이란 말이죠. 또. 인도계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인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도에서 했는데 이 프레디 머큐리는 인도가 아니라 잔지바르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잔지바르는 향신료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이 말은 이곳이 오랜 동안 식민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향신료를 먹는 사람들이란 게 유럽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네. 예. 그러니까 뭐 아라비아 사람들이 점령했다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점령했다가 영국 식민지였다가 무슬림 시대였다가 다시 뭐 공화정 시대로 되고 이렇게 복잡한 운명을 거치는 것이죠. 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도시가 스톤타운이라는 곳인데 바로 스톤타운에서 이 프레디 머큐리가 성장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국 당시 이 잔지바르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영국의 식민지 운영하는 그러니까 총독부 쪽 그쪽 사람으로 이주해 왔던 것이거든요. 총독부 관료였군요. 네.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와서 이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프레디 머큐리는 이게 참 힘든 게 이게 뭐 인도 사람도 아니고 잔지바르 사람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니고 한 묘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64년대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8살 때 인도로 가서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를 거기 다니다가 이제 뭐 거기서 권투 선수도 하고 학교 아마추어 권투 선수죠. 밴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중등 교육 과정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그걸 마쳤을 그 해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당연히 쫓겨나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독부 그쪽인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게 돼서 영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 해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잔지바르를 떠났던 그 해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탕가니카라는 나라하고 잔지바르가 둘이 통합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잔지바르가 국가로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프레디 머큐리는 고향은 있지만 고국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민족적 국가적으로도 정체성이 없고. 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운명을 지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아프리카 섬에서 태어난 어설픈 인도인이었고 무슬림을 믿는 잔지바르에 사는 이상한 그 신앙인이었고 잔지바르는 다 무슬림 사람들이거든요. 이상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조로아스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식민지 출신 영국인이었죠. 혹시 이게 이름을 바꾼 게 그런 것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 직접 뭐 자기가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프레디라는 말은 이제 바로크라고 하는 발음이 어려워서 프레디를 바꿨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음이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머큐리는 이제 그 머큐리가 에르메스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그 신의 심부름꾼, 뭔가 전달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음악의 전령사 뭐 이런 뜻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인은 밝힌 적이 없고 이제 추정이 그렇다. 추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머큐리처럼 헤르메스처럼 그 헤르메스는 끝없이 이제 유랑하는 존재거든요. 실제로 신화에서도요. 아마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식 속에 조금은 들어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다 설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가 종교적으로는 뭐 민족적으로는 국가로 그러니까 중거 집단이 없으니까 떠도는. 그러니까 사실 헤르메스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경계인입니다. 그 말이 딱 맞네요. 네, 경계인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라는 그 어원 자체가 경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신이기 때문에 경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경계신이죠. 그러니까 그걸 한국말로 바꾸면 사람으로 바꾸면 경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마 이게 프레디 머큐리가 영민한 사람인데 우연히 이런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다가 영국에 이제 런던에 이제 건너왔지 않습니까? 건너와가지고 이제 그 일링 아트 컬리지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술대학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뭐 지금은 그 대학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트 런던 일링 캠퍼스인데 정식 명칭이 그 한국 학제가 좀 달라서 왜냐하면 런던에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UCL로 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영국은 좀 다르게 학교를 운영합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친구가 거기서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산업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퀸의 그 시각적 표현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같은 미술대학 친구가 이제 팀 스타펠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프레디 머큐리도 당연히 음악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피아노도 배우고 그랬으니까 이 친구가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에서 아주 가장 좋은 대학 중 하나는 임페리얼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 그 브라이언 메이하고 같이 밴드를 만들었던 거예요. 프레드 머큐리의 친구가 그러니까 그래서 만든 밴드 이름이 스마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일. 예. 그러다가 인페리얼에 있는 그 치과대학 학생이었던 로저 테일러가 드러머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대학 친구 팀 스타벨이 이 스마일 밴드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 뭘 담당하고 있었냐면 베이스 기타하고 그리고 이제 보컬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그 역할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베이스하고 보컬이 없으니까 당장 보컬을 그러니까 프레드 머큐리가 자연스럽게 보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래를 좀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역시 대타가 대박을 치는 거죠. 그렇죠. 대타가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야구에서 왜 대타를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뭐 이 안타만 때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홈런을 치는 이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베이스 기타가 필요했기 때문에 베이스 기타를 하나 또 구했는데 그 사람이 존 디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는 이제 첼시 컬리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 말씀 학교 이름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퀸이 뭘로 유명했냐면요. 데뷔할 적에 이 학력 차별하고자 하는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인 그런 이제 보컬 그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엘리트 록그룹입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게 프레드 머큐리 고집이 세거든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장을 거쳤기 때문에 고집이 세서 이제 딱 봐도 세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일이라는 이름을 퀸으로 바꾸자고 그런 거예요. 그룹 이름을 바꾸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남겨놓은 그 기록이 있어요. 퀸으로 바꾸게 되면 그 퀸이라는 그 이름은 시각적이고도 모든 종류의 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걸 이제 바꿨죠. 알겠습니다. 지금 프레디 머큐리의 어떤 그러니까 인생의 투영대 모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빼놓을 수 있는 게 성 정체성.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는 얘기죠. 사실은요. 뭐 그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도 소수자인데 이것도 소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그 소수자의 지위가 지금하고 또 달랐던 거죠. 훨씬 낮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7년도에 프레드 머큐리가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앞두고 그 스페인이시 그 소프라노 가수하고 같이 바르셀로나는 음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에이지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위원회에서 음악을 빼버리는 겁니다. 목록에서. 금지곡 지정해버리고. 말하자면 금지곡까지는 아니지만 채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편견이 심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80년대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동성애 혹은 양성애자에다가 에이즈 환자였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 당시에 프레드 머큐리가 어떤 고통을 겪었을이라고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라이브 에이드 유명한 1985년도 웸블리 공연이 프레드 머큐리가 그 질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프레드 머큐리 이 에이즈가 걸려있다는 걸 사실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87년도에 이제 그 진단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건 속에서 프레드 머큐리가 살고 있었다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애가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정신적 고통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에이즈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퀸들이 런던에 살동할 수가 없었어요. 프레드 머큐리의 켄징턴에 있는 집 화장실로까지 카메라 기자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위스로 떠납니다. 스위스로 떠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몽테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레마노스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저도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몽테르에서 이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프레드 머큐리의 동상도 몽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질 않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세계의 어떤 모순을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요즘 개념으로 멘탈이 대단했고, 내지 인내력이 대단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오히려 그리고 그거를 음악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승화시켰다 이런 표현을 이때 써야 되는 건가요? 정말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유언을 제가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에이즈다. 에이즈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불치병이기에 나의 음악과 나의 영혼이 함께 묻혀 이 세상에 사라지기 전에 이 사실을 오늘에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이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11월 23일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말을 한 지 24시간인 11월 24일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내일이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의 기일입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지금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표곡이 보헤미안 랩소디고 예. 보헤미안 하면은 집시가 연상이 되고 예. 정체성 없이 떠도는 집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결국 프레디 머큐리의 삶인 거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우선 가사를 써놓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실제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흔히 이제 사람들이 머큐리의 옥타브가 높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옥타브가 높은 거하고 팝가수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밥 딜런은 한 옥타브 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세계적인 가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보다는 남자가 4옥타브를 올려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울 때도 아니거든요. 네. 말할 때도 아니거든요. 오직 울부짖고 절규할 때입니다. 그렇죠. 절규죠. 예, 예. 절규죠. 절규죠.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의 인생,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아름다운 것은 프레디 머큐리의 삶이 절규로 가득 차 있다. 네. 그리고 4옥타브를 올려야 될 만큼의 그럴 이유가 이 사람의 삶의 성장기에 없었다고 한다면 4옥타브를 가질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네. 참 그렇게 보니까 이 그 대표곡도 또 새롭게 들리네요. 예. 또 그룹 퀸 얘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이건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그렇군요. 같고요. 네, 네. 예. 아무튼 그러니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음악 교육을 뭐 대학에서 받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팝 가수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디자인학과 출신이었다는 게 도리어 굉장히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자켓 디자인을 대부분 직접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상도 그렇고 물론 다른 영향도 받았습니다만은 러닝 셔츠로. 네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본격적으로 최초로 만든 그룹이 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갖고 있는 시각적 훈련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뭐 영향받은 사람들, 이런 시각적으로 영향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이 마를린 디트리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했던 뭐 그런 사람들, 음악적으로는 존 레논, 음악 네. 내용적으로 뭐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뭐 또 디자이너에게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얘기는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 락이라고 하는 게 최고조에 도달했던 게 68년, 69년이거든요. 바로 언젠가 이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미국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우드스톡 페스티벌이죠. 네네네, 맞아요. 바로 네. 68혁명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 시기에 바로 이 대학을 다녔던 것이 퀸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결성한 것은 퀸을 결성한 71년입니다만은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을 같이 말 그대로 락 스피릿. 그렇습니다. 이게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피크에 최정점에 올랐을 적에 그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머큐리의 노래가 아름다운 것은 그 머큐리 유언에 나오듯이 유언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 나오듯이 차별받은 소수자였습니다. 그렇죠. 유언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차별받았는가에 대해서 차별은 한국 법조문에는 없지만 관습 범죄이고 사실은 관습 형벌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들을 때 그 프레디 머큐리의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절규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 말씀 듣다 보니까 노래가 새롭게 다가오네요. 정말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혜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